그는 도끼를 들어 전당포 노파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신을 대신해 인간을 심판하듯 그는 이 일을 해치웠다. 그 후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었다. 내가 과연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우리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 귀절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신을 떠난 인간, 그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갈등을 처절하게 그려냈다. 러시아를 뒤덮고 있는 철의 장막은 이제 없다. 악의 제국, 음모의 밀실 같은 단어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신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현실이 이곳에 들어앉았다.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의 실험장이 됐던 러시아.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도스토옙스키는 이들을 사랑했다. 러시아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난 이 건물을 집박물관이라 부른다. 1년 전부터 수리 중인 이 건물은 단 한 명의 관리인이 지키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빈민병원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박물관 옆엔 그의 부친이 일했던 병원이 있다. 그는 병원 뒤에 있는 교회에서 러시아 종교 의식에 따라 세례를 받았다. 박물관 관장 아코브자 노바스는 무려 4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부모와 6 형제는 병원 부속 관사에서 함께 살았다. 도스토옙스키는 형 미하일과 같은 방을 썼다. 1살 위인 형 미하일은 일생 동안 그의 문학적 동반자였다. 도스토옙스키의 방을 지나 문을 열면 거실이다. 그와 형제들이 보았을 창밖 풍경이 떠오른다. 어둡고 우울한 빈민병원의 환자들. 어린 도스토옙스키의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러시아 국립문학박물관은 표트르 대제를 위해 세운 수도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 96년 이곳에서 열린 도스토옙스키 탄생 175주년 기념 전시회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동경하던 첫 유럽 여행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유럽 문명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사상이 휩쓸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이 사상의 위험성을 폭로한 소설이다. 그는 노파를 죽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파멸을 통해 서구 문명의 몰락을 암시했다. Что же такое теория
Наполеона в творчестве Достоевского, в частности, в романе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Родион Раскольников – яркий выразитель этой теории. По этой теории, по теории Раскольникова, люди делятся на две категории. На людей обыкновенных, как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в романе Достоевский пишет «тварь дрожащая», и людей необыкновенных, сверхлюдей, которым все позволено, даже идти на преступление, на убийство человека.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 그는 나폴레옹과 같은 선택된 강자는 인류를 위해 사회의 법과 도덕을 뛰어넘을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겨지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다. 그리고 엉겹결에 노파의 여동생까지 죽인다. 살인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범죄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Не увижу больше. 기나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창녀 소냐를 만난다.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떠난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와 창녀 막달라 마리아, 영웅 나폴레옹과 유배당한 나폴레옹, 돈키호테와 메피스토펠레스, 이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라스콜리니코프는 당시 러시아 젊은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러시아가 이제 이 귀족 사회 중심의 이 사회 체제가 차츰 무너지면서 이 산업화 시대로 돌아가면서 사회적인 그 소요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참 고민이 많았죠. 이런 체제를 그냥 두고 있을 것이냐, 되게 혁명적으로 그 사회를 개혁할 것이냐 하면서 많이들 그 고민을 하면서 이 합리적인 면에서 너무 잘못되는 것이 많아서 그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극단적인 그 유형이 라스콜니코프라고 그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도스토옙스키가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썼던 시대는 농노 해방의 시대였다. 그 후 러시아인들은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택했고 다시 그것을 버렸다. 그리고 2년 전 혼란 속에서 옐친을 재당선시켰다. 이 모든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였다.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 노화가에게 이방인의 초상을 부탁한다.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 역시 이 시대의 라스콜리니코프가 아닌가 생각한다. 러시아 사람들은 물질적인 여유는 없어도 정신적인 황폐함은 용납할 수 없는 듯하다. 모스크바 곳곳에서 무대 예술 공연이 이루어지지만 표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중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도박꾼이 공연되는 랭꼼 극장. 객석은 금세 관객들로 가득 찬다. 도박꾼은 아직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았다. 이 작품은 실제로 그가 겪은 사랑의 체험과 도박벽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Вот так, держи Фридрихсдорф. Держи Фридрихсдорф, ставь на зеро. На зеро. Сергей чтобы вы до вечера не убыли. Подожди.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해 쉽게 파괴되는 영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Жива не хочу быть. Досижу, дозираю. 이런 주제들은 그 후에도 그의 작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적인 주제들은 시대를 넘어서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오늘날까지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는 이유다. 7, 8, 3, 25, 3, 17, 28, 2, 15, 9, 32, 0, 모스크바를 떠나 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날, 기차표는 미리 예매해야 한다. 외국인에게는 적어도 2배, 많으면 서너 배까지도 받는다. 러시아 혁명 전에는 이 선로 위를 붉은 화살이라는 이름의 황실 전용 특급 열차가 달렸다. Да не надо, что вы, Господи. 도스토옙스키는 이 철도가 놓이기 전 16살의 나이에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푸시킨의 결투 현장이었다. 그해 도스토옙스키가 존경했던 천재 푸시킨은 3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육군 공병학교에 입학한 도스토옙스키는 공병대 일보다는 문학에 더 흥미를 느꼈다. 그는 푸시킨과 고골리에 매료됐고 고전 문학을 탐독했다. 도스토옙스키는 24살에 가난한 사람들로 문단에 등단했다. Это было в 1845 году, когда молодой Достоевский представил 중년 하급 관리와 고아 소녀와의 사랑. свое перв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Бедные люди». 소외된 사람들의 순수한 정신 세계를 그린 이 작품에 대한 평은 아주 좋았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문학의 방향이며 러시아 최초의 사회 소설이라고 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첫 사회 소설이 탄생한 이곳 페테르부르크는 당시 인구 50만의 대도시였다. 표트르 대제 때 건설된 이 도시는 러시아의 서방 진출을 위해 만든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창이었다. Нам с тобою ехать суждено. Ехали на тройке с бубенцами. А что будет завтра? Все равно. 물의 도시. 북쪽의 베니스라 불리는 페테르부르크. 그러나 이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죽어갔다. 페테르부르크는 이들의 뼈와 해골 위에 세워진 도시인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문학에 첫 발을 내디뎠을 당시 러시아에는 서구의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이 유행했다.
도스토옙스키도 당시 혁명 사상에 관심을 가졌고 일명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에 연루됐다. 그러나 당시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자유사상가에 대한 탄압은 가혹했다. 얼마 후 도스토옙스키와 그 동료들은 모두 체포되어 감금됐다. 이들은 연병장으로 끌려왔고 총살형이 내려졌다. 처음 세 사람이 기둥에 묶이고 사형 집행을 위해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황제의 칙사가 달려와 사형이 중지됐다. 그 후 도스토옙스키는 4년간을 시베리아의 옴스크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얼굴에 낙인이 찍힌 죄수나 살인범들 속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경험했다. Я бы никак не мог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что страшного и мучительного в том, что я ни разу, ни одной минуты не буду один. На работе всегда под конвоем, дома с 200 товарищей ни разу. 그는 그곳에서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선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영지에서 신경질환과 간질병이 심해진 도스토옙스키는 성서를 읽으며 종교적인 구원을 기다렸다. 4년간의 유영 생활은 그에게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오만한 자여 순종하라. 형기를 마친 그는 다시 시베리아 국경수비대에서 4년을 복무해야 했다. 그곳에서 교사인 마리아 이사예바를 만났다. 그녀는 기혼녀였기 때문에 결혼하기까지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희생적인 정신은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 후 도스토옙스키는 10년 만에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뿌리는 종교적인 것에 있었다. 그는 특히 러시아 정교회적 금욕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금욕주의는 세상을 부인하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본주의적인 금욕주의였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고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러시아인의 사명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은 매우 힘들고 복잡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회의와 불신의 자녀라고 표현했다. Потому что он сумел увидеть более остро, чем все писатели,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и его, сумел увидеть трагизм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а, трагизм человека XIX столетия, определенное нарушение и даже такое опасное нарушение нравственных норм. И причину этого отступления от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жизни нравственной цельности и стойкости, такой точности, он видел прежде всего в том, что мир отступил от православного вероучения, что христианство остается теорией, обрядом, концепцией. Конечно, есть некое противоречие, 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культуре они оба по-своему нужны. 도스토옙스키가 강조했던 정교회 이념은 오늘 러시아의 혼란을 헤쳐나갈 대안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금도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정교회적인 삶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교회적인 정신세계는 러시아인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지금도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린다. 러시아 정교회 선교단 우주연방. 이 정교회 선교단은 2년 전만 해도 유일하게 인정받은 음악 그룹이었다. 러시아 정교 정신의 부활을 외치는 이들의 노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작가였다. 그는 모든 작품 속에 러시아 정교의 이념으로 무장한 러시아인이 세계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Достоевский создает образ прекрасного человека, князя Мышкина. Трагична судьба героя. мечты его о брат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людьми. 도스토옙스키는 현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한 진정한 리얼리즘 작가였다. 그는 경멸받는 하층민의 삶을 고통스러워했으며 농노제 폐지를 외치는 등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Вот заклад принес. 죄와 벌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대체로 하층민이었다. 특히 영세한 고리대금업자, 소상인, 수공업자, 노동자들이었다. 잡초 인생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도시의 작가가 도시 문제를 다룬 도시 소설이기도 했다. Чуден человек, пьян, не пьян. 도스토옙스키는 60평생 대부분을 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았다. 그가 산 곳만 해도 20여 군데가 넘는다. 그는 이곳을 무대로 50여 편의 작품들을 썼다. 비록 도시의 많은 부분, 바로 이 거리의 이름까지 변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 거리에서는 죄와 벌의 주인공 소니아처럼 몸을 파는 창녀들, 구걸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다. Здесь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молод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найти себя в жизни, ищут мучительный выход. И, подобно Раскольникову, рассуждают о том, что, может быть, ми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елится на две неравные части. Сильных, которым позволено все, и слабых, которые обязаны подчиняться этим сильным. 죄와 벌은 작가 자신의 집이 무대 장치의 중심이다. 그리고 에카테리나 운하가 기본 회귀된다. 집 근처에 자기가 늘 다니던 길, 늘 보던 건물들이 작품 속에 그려져 있다. 건물 꼭대기에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숙집 다락방이 간신히 매달려 있다. 건물의 마지막 층까지 오른 다음 다시 13개의 계단을 오르면 라스콜리니코프의 방이다. 낙서가 덕지덕지 온 벽을 채우고 있다. 그는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한 마리의 이를 없앴다고 한다. 가난한
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나폴레옹의 초인 사상에 빠져 있었다. 그는 대학에서 범죄 논문을 완성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인간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뉜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법률을 위반할 권리가 없지만 나폴레옹과 같은 비범한 사람은 법과 도덕을 뛰어넘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 살인을 계획한다. 2달 동안 범죄를 준비한 라스콜리니코프. 그의 희생자는 인색한 전당포 노파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무 쓸모도 없으며 추잡스럽고 해만 끼치는 전당포 노파를 죽인다.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에 속하든 노파를 살해한 후에 그는 노파가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살해한 것이 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을 저지른 후 광장의 익명성에 잠입한다. 이후 그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인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광장을 좋아했다. 모든 삶과 모든 만남이 이 광장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광장에서 소냐를 처음 만난다. 소냐는 창녀였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는 순결한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다. 소냐의 방은 한쪽에 운하가 내려다 보이고 다른 한쪽은 작가의 집이 보이는 2층 모퉁이에 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즐겨 거닐던 다리다. 살인을 저지른 뒤 이곳은 고통의 순례지가 됐다. Это вы? Господи. Куда к вам сюда? Так вы ее любите?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있어서 소냐는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는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Зачем тебе это глупое торжество надо мною? 소냐는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을 간직한 존재다. 그녀는 바로 희생적 사랑을 상징한다. Ты это заметь. Этим очень многое можно объяснить. 죄와 벌의 작품 무대인 이 거리에 있는 문학 카페는 도스토옙스키와 푸시킨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급 식당이라 가난한 예술인들이 찾기는 어렵다. 가난한 음악도들이 약간의 부수입을 올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녀의 열정적인 연주는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의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Кроме нее этого сделать не может никто. И поэтому Соня, жертвуя собой, спасает жизни других людей. Почувствовав это, Раскольников понимает, что она единственная может дать ему правильный совет. Поэтому к ней-то он приходит с рассказом о своем преступлении и у нее просит совет, что делать. А Соня полюбила Раскольникова, хотя слово «любовь» у Достоевского не встречается, когда он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оне, 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Сони и Раскольникова. Но Соня полюбила его за то страдание, которое он принял на себя, за ту ошибку, которую он совершил. И она поняла, что кроме нее ему никто не сможет помочь подняться. Собственно, это и ведет Соню, и это заставит ее затем разделить его участь, добровольно разделить ее участь.
라스콜리니코프의 행위는 희생과 사랑의 상징인 소냐를 만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었다. 소냐와의 만남은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고통스러운 체험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형장으로부터의 생환과 유형지의 경험은 그를 어쩔 수 없는 낙관주의자로 만들었다. 러시아 선술집에는 서방 세계의 흥청거림이나 쾌활함과는 다른 분위기가 흐른다. 그것은 고통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가라앉음과 같은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도스토옙스키 때부터 고통받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고통은 이 세상의 불완전함에서 출발한다. 그는 자신이 이것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자 마음먹고 자신의 방법대로 정의를 실천한다. 그러나 그는 신이 만든 운명의 줄을 타는 광대에 불과했다. 인간은 결코 신을 떠날 수 없다. 도스토옙스키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오랜 방황을 끝내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했던 경찰서. 페테르부르크 거리에는 아직 그 건물이 남아있다. Я не тебе поклонился. Я всему страданию человеческому поклонился. 소냐의 권유로 경찰서를 찾은 라스콜리니코프는 고백을 못하고 다시 돌아선다. Это я убил тогда старуху-чиновницу и сестру Елизавету топором. Я ограбил. Остается чувство после знакомства с этими совсем живыми героями романа. Остается чувство радостное и чувство оптимистическо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оман посвящен очень мрачным событиям. И здесь рассказываются очень тяжелые переживания героев. Это чувство остается потому, что, во-первых, все творчество Достоевского оптимистично, потому что оно заканчивается всегда любовью. Оно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бедой, торжеством любви над всеми несчастьями жизни. И у Раскольникова, так же, как у любого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тоже может совершить ошибку в жизни, есть будущее. Потому что через любовь, через страдания, через раскаяние, через принятие через свою душу осознание своего проступка, человек все равно приходит. 1917년 10월 혁명을 이끈 레닌의 영광을 상징하는 핀란드역이다. 레닌은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외쳤다.
사회 구조에 누적된 모순을 타도하기 위해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레닌. 핀란디아 건물 곳곳에는 아직도 볼셰비키 전사들을 추모하는 기념물들이 있다. 1917년 레닌이 핀란드에서 돌아올 때 타고 온 293호 열차다. 그렇다면 레닌은 성공한 라스콜리니코프인가? 레닌과 마찬가지로 국민 음악가들을 포함한 러시아 예술가들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화가 일리아 레핀도 그러한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소외받은 사람들의 삶을 화폭에 담았다. 대부분 도스토옙스키 작품 속에서 낯익은 주인공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의 작품들에서는 인물의 눈과 얼굴을 눈여겨봐야 한다. 짙은 민족 감정을 가졌던 레페는 여러 차례 볼가강을 여행하면서 러시아의 농촌과 노동자들의 운명을 지켜봤다. Она, когда очень сильно трал тянешь, там сети, если она туго идет, рыбы много. Вот они и ухнем, и как бы они подбодряют сами себя, рыбаки. Сила вроде придается, это больше под дух. И как поддержка все, что вместе ухнем, и в этот момент как ухнем, и все разом берут, чтобы не один когда тянет, а там сразу, чтобы дружно у них получалось. Ухнем, и всей кучей сразу берут, они дружно получается. 레피는 다른 어떠한 러시아 작가들보다 훌륭하게 이 나라에서의 생활 방식을 묘사했다. 이들의 삶을 철저히 관찰하고 이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레피는 볼가강의 유장한 힘과 거룻배를 끄는 인부들을 보면서 리얼리즘에 눈을 떴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끌어들였다. 인부의 모습을 통해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인간의 정신적인 힘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정서였다. 러시아인들의 강인한 정신은 오늘 러시아인의 얼굴에서도 느껴진다. То есть он делает христианские идеи предметом каких-т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построений. А в русском сознании, как известно, и эт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и в древне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в литературе, и в публицистике XIX века, в русском и фольклоре, в русском сознании ум никогда не ставился слишком высоко. То есть ему отдавалось должное, но ум всегда таит опасность высокомерия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индивидуализма,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асилия. Поэтому категории ума, рассудка, там, разума, вот они все-таки не безупречны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усского сознания. 1864년 도스토옙스키는 형 미하일에 이어 부인과 사별하고 작품 도박꾼의 속기사였던 안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았다. 결혼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다. 도스토옙스키는 1881년 60살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안나와 얼굴을 보며 몇 시간씩 서 있었다던 시스틴 마돈나 상이
그의 임종을 지켰다. 모스크바에 비가 내린다. 20세기를 사는 라스콜리니코프들의 고통의 눈물인가. 불행하게도 지금의 러시아의 상황은 또다시 라스콜니코프가 느꼈던 유혹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입니다. 사회주의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제재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적어도 경제 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라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런 면에서 정신적인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런 면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늘 강조했던 인간의 기본 조건, 즉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마련인 존재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의연함을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간다. 그날 밤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다.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회였다. 공명은 프로코피에프의 콘체르토 3번. 주머니가 비어있어 더욱 행복한 밤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오늘도 아침 햇볕을 등진 채 그늘을 응시하고 있다. 마치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듯이. 고통의 순례자 도스토옙스키. 그는 인간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고통은 삶을 그만큼 키워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위대한 예언자였다.